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제 정확히는 전시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발표할 내용을 보면요, 앞서 이노션 장성일 부장님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전시 쪽으로 좀 더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요, 전시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관계성, 또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또 조형미적인 부분하고 또 감각적으로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지금 많은 전시 부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시 부스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뭐 로우 부스에서부터 아일랜드 부스까지 있는데, 이 부스 타입별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브랜딩을 하고 또 공간을 구성할지, 또 이거를 어떻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연결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시의 꽃이죠. 올해 2013년도에 서울 모터쇼가 있었는데, 이제 당사를 포함해서 또 현대기아차, 쌍용차, 많은 해외 브랜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쇼는 전시에서 보면 이제 종합 솔루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IT에서부터 또 영상, 제품, 또 되게 이제 모터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큰 부스가 아니더라도 좁은만 부스에서도 어떤 조형미라든지 우리가 모토쇼를 통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시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브랜드들이 전시에 나오면 제품을 먼저 홍보해야죠. 전시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이면으로는 또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큽니다. 그 이미지만으로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또 그 로고가 박혀있는 제품 그 자체만으로도 그 제품의 퀄리티를 또 보장받고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뭐 B2B 외에 B2C 포함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기업들이 과연 전시에서 어떻게 할지,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관객들이, 또 고객사, 또 바이어들이 왔을 때 우리 부스, 저쪽에 가면 항상 그 부스가 있었고, 저 모습은 또 저런 행잉 배너는 그때 그 부스다, 그런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전시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조형미와 또 색상, 로고, 슬로건 같은 것들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 안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또 우리가 조형적인 미와 뭐 슬로건, 로고, 여러 가지 색상, 그런 것들인데 담아야 될 내용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조형미적인 미를 사용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블루 색상을 써서, LG는 레드 컬러를 써서 우리가 누구다, 그 로고나 그거 빼고도 색상만으로도 우리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그 색상이 가진 그 의미 자체로도, 예를 들면 레드 같은 게 강렬하잖아요. 기아자동차 아까 장성희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레드 컬러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하고 되게 패셔네틱하는 느낌들, 그런 것들을 타겟티드 메시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색상뿐만 아니라 그 전시 부스가 가지는 조형미를 통해서 관객들이, 또 고객사들이, 또 관람객들이 보고 또 느끼고, 그렇게 이제 다른 되게 감각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을 때 그 전시 부스 자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전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예를 들면 모토쇼를 예를 들어 보면 신차 발표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신차가 발표될 때 그 순간을 위해서 이제 깔려져 있는,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 이번 우리 전시에서는 이번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뭐 BMW라든지 그 신차에 이번 전시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섞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 그 전시 하나 자체가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가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 또 때로는 1년에 두세 개씩도 있고 합니다. 그럼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유지하고 진행을 할 것이냐,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커먼 부스. 근데 그 글로벌 커먼 부스는 이제 전체적인 조형미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담고 있는 컨텐츠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글로벌 커먼 부스 외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면은
그 제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선박 그 디스플레이 테이블 자체를 선박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영상과 IT, 사운드 이 모든 것들을 복합시켜서 하나의 큰 마뉴먼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관람객들이 아, 그 부스에 가니까 그게 있었고 또 가니까 그게 또 있다. 아, 이 부스는 조선 하는 회사고 조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제품도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제가 조형미적인 내용을 좀 연계시켜 보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까만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루엣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저 실루엣만 보고라도 아, 저거는 코카콜라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전시에서 적용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지금 전시 이번 산업전에 저희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려고 하는 것은 빨간색 펜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펜 하나만 가지고도 관람객들의 여기는 아트폰이다. 또 연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디자인을 하고 스케치하고 아, 디자인 회사구나 하는 의미를 감각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색상이 있죠. 로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시가 조형미적인 부분과 색상, 로고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또 조화롭게 형성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을 내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BMW, 벤츠, 기아가 있습니다. BMW, 벤츠, 기아 그 앞에 있는 그릴을 보시면 이거는 자동차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벤츠와 BMW 그리고 기아가 가지고 있는 차의 외형 자체는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고 모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벤츠와 이 세 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통일성 있는 그릴 스타일입니다. BMW 같은 거는 거기 이제 앞에 있는 그릴을 키드니 그릴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도 이제 그 BMW가 지칭한 게 아닙니다. 이걸 BMW를 보고 사용하고 이거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 신체의 키드니를 닮았다 해서 키드니 그릴이라고 명칭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전시에서도 우리 부스에가 뭐가 있는데 아, 그 부스에가 뭐가 있구나. 그래서 상징적인 뭔가 마뉴먼트, 아까도 말씀드린 마뉴먼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또 벤츠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앞에 있는 그릴도 모두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모델별로요. 배열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 여기 사선이 있는데 사선의 그 기울어진 각도라든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벤츠의 그 삼각형 로고 그 약간 별 모양 같죠? 그것만 보면 아, 이게 벤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이 그릴만 가지고서도 벤츠라는 걸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벤츠 자동차 외형을 전시 부스의 외곽적인 외형적 이미지라고 보시면요. 이 그릴을 이 벤츠 자동차가 하는 컨텐츠로 봤을 때 전시하고 접목을 시키면 우리 제품으로 연계시켜서 좀 더 특화되고 또 통일성인데 매번마다 제품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열을 가지고서 제품 DP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그거를 정립화시키고 통일시키면 관람객들이 제품을 인지하실 때나 브랜드를 인지하실 때나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기아를 보시면요. 기아는 이게 이제 호랑이 그릴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에는 최초로 저희가 이 통일성 있는 그 피터 슈라이어 그 기아 자동차 디자인 부사장님이시죠. 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는 지금 이거를 패밀리룩으로 형성을 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의 이 그릴이 약간 모양은 달라지지만 공통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모토쇼 디자인하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그림만 보고서도 아, 이거 기아 자동차다. 또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 어딜 가서든지 예를 들어 뭐 소울이나 K7이라 이런 게 해외 나가서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릴만 보고서도 이게 기아차구나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재 제품으로서 또 이제 자동차라는 어떤 특정한 되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전시에도 접목을 시켜서 전시 디자인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가 구성을 한다면 소형이 됐든 중형이 됐든 혹은 대형이 됐든 간에 좀 더 우리 부스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 전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복잡할까요? 근데 전시는 보면은 건축, 디자인, 또 IT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이렇게 섞여 있는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시 디자인 또 우리 부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
그리고 우리 고객, 바이어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죠.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의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고객들이 이제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관심을 끌어서 그 고객들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능동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무의미한 공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 가서 제가 좀 더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적용 사례라고 해서 제가 마뉴먼트를 좀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여진 건 삼성입니다. CES-쇼의 그 2011년과 2012년도의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CES-쇼는 그 전자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전시긴 한데 2011년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그 지도 모양으로 자기 제품을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이 사진을 보고서 느끼는 거는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 부스 가장 앞단에 배치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그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요. 그리고 제품을 하나하나만 놓은 게 아니라 제품 사이즈별 또 위치 또 그걸로 조형미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제품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퀄리티가 이 정도도 됩니다. 게다가 그 모양 그 규모 자체가 매시브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정확하게 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주로 쓰는 삼성만의 컬러 블루는 없습니다. 블루는 없는 대신에 이 마뉴먼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012년도를 보시면은 블루가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2011년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삼성 갔더니 그 모니터로 지도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뭘 만들었을까? 그런 기대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좀 더 생각을 했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마뉴먼트 개념으로 좀 더 조형미 있는 되게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제품을 DP할 수 있고 영상들이 이렇게 연출되는구나. 계속해서 변화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틀은 맥락을 유지를 하죠. 우리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한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마뉴먼트를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기업의 LG를 보시면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자기네 색상 레드를 좀 더 강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LG가 가지고 있는 레드로 정확하게 그 자기네 브랜드 컬러를 소개를 하고요. 또 삼성과는 반대로 영상을 아주 큰 스크린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규모감으로 압도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12년도에는 좀 달랐습니다. 2012년도에는 밖에 있던 것들을 좀 더 안쪽으로 보여줘서 그 공간만의 아이솔레이션, 좀 고립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제품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더 특화시킨 공간을 해서 사람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계속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로 조형미적인 부분을 많이 가미를 했습니다. 조형미적인 2011년도에는 이제 되게 그 웨이브적인 그런 그 조형미를 살려서 제작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2012년도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이제 패브릭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제작을 했지만 역시 2011년도에 연계된 그 웨이브적인 느낌을 계속 연출해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글로벌 커머스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잖아요. 항상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하나의 그 띠임은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관람객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B2B의 전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그 업계 관계자분들이십니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분들이고 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인지도 있으실 거고요. 보시면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B2C 개념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항상 기대감을 갖게 되니까 그 부스를 더 찾으려고 하게 되겠고 그 부스에 가서 인프레션을 받으면 이 브랜드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조형미적인 부분도 색상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들이 하나가 됐을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고 또 이게 또 전시에 마케팅적으로 활용됐을 때 관람객들을 더 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전시와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커스터머의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보신 그 세 가지 예를 보시면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이 외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수동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동적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이 그냥 그 패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스 웨어 혹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능동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부스에 와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그 브랜드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 혹은 이제 거기서 세일즈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상담 영역들이 여기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굳이 외부적인 색상이나 슬로건 또 부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서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람객들이 부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어지는 이벤트 이것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벤트는 항상 새롭고 당신이 그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우리 전시에서는 특별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상담 및 서비스 영역 왜냐하면 거기서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바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공간도 다른 부분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지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가 그냥 일반 소파에 앉았다면 다음에 왔을 때는 어떤 다른 공간을 구성된 공간에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번에는 안 사더라도 그게 말 그대로 잠재곡이 될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제 디자이너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이나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디자이너긴 하지만 또 한 사람의 그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이 커뮤니케이션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바라보고서 정리를 하고 기획이 된다면 좋은 전시가 되고 또 관람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부스 외형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전시 부스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부스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린 건 로우 부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소형 부스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나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시장 외곽 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시장 외곽 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부스이긴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적고요. 주로 조립식 부스들이 또 모듈형 부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전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다가 굳이 뭐 행잉벨 만약에 이제 가능하면 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그 외적으로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좋다. 그러면 저는 전면에다 제품을 배치를 시켜서 관람객들이 수동적 커뮤니케이션을 그쪽에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 공간, 이제 이런 그 로우 부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4부스, 뭐 적게는 1부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공간 자체가 구획하기도 여건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 좁은 공간에서 관람객들이 오자마자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또 오픈된 공간이라서 이제 정말 잘 꾸며진 상담 공간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공간 안에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그 코너 부스를 보시면 코너 부스도 이제 그 전시장 전체 보면 양 코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전시장 양 끝에 있는 코너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림은 지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부스들을 구성하다 보면 부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한 동 떨어져 있습니다. 또 전시장도 보시면 이렇게 구분 떨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도 코너 부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코너 부스는 좀 더 낫죠. 이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코너 부스는 앞에 그 전면이나 측면에 통로들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지나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성적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할 때는 여기서도 이제 그 조립식이나 아니면 모듈형 부스들이 많이 나가는데 중형 부스, 이제 목공 부스로 10부스, 8부스, 적게 6부스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제가 이제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하는 그런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전체 평면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부스 저하고 우리 부스하고 인접해 있는 부스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주최자 측에 연락을 해서 그 부스가 이제 높이가 얼마인지 또 그 부스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왜냐하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부스만의 특징을 살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양 옆이 조립 부스다. 그러면 목공으로 올라갑니다.
양옆이 목공 부스고 우리도 목공 부스다. 그럼 저는 더 높이 올립니다. 왜냐면 그 가운데서도 튀어야 되기 때문이죠. 삼성이나 되게 잘 알려진 브랜드들은 괜찮습니다. 보고만 해서도 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첫 전시 그리고 내가 브랜드로 알리고 싶어. 또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더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면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브랜딩 방법도 저희도 이제 브랜딩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전면에 조명이 들어오는 형, 그 다음에 암라이트를 이용해서 조명을 밝히는 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향후에 전시기획을 하실 때 직접 디자인해 주시는 분들하고 우리 브랜드만의 특색을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딩 노출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부스의 형태입니다. 페닌슐라 부스. 이건 3면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전시장 가장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시 부스가 이제 아파트계 동동으로 떨어져 있을 때 봤을 때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스 같은 경우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뒤쪽 벽체를 저희가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벽체를 충분히 세울 수 있어서 공간 활용 면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는 이제 행잉 배너를 사용한다. 혹은 이제 배너를 앞으로 크게 뻗어낸다라고 할 때 되게 이제 괜찮게 디자인이 좀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스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로우 부스, 코너 부스, 그리고 페닌슐라 부스 여러 가지 또 이제 나중에 아일랜드 부스도 설명드릴 텐데요. 이 부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스의 배치 그리고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를 다녀봤을 때 정말 이쁘게 꾸며놨는데 정말 외진 곳,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발길이 가진 않더라고요. 전시장 정말 넓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걷다 보면 발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맨 왼쪽, 가장 그 전시 엔트런스하고 가장 먼 곳에 있는 부스들은 저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상담 공간 아니면 휴식 공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동선을 보면 이렇게 앞에도 여러 사람마다 동선 자체가 이제 다 다양하고 다르죠. 근데 이제 맨 끝에 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일단 앞에서부터 본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뒤쪽으로 가면 모든 분들이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하나의 그 수동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조그맣게나마 휴식 공간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쉬어갈 수가 있고 그때도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구성을 하면 외형적인 미와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그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감성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각적과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비록 우리 부스의 위치가 좀 외진 곳, 좀 안 좋은 곳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오신 분들 또 그분들을 더 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전시장 나갔을 때 가장 비싼 부스입니다. 이제 그 많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아일랜드 부스는 이제 사면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모든 곳에다 관람객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가장 베스트는 가장 앞자리 혹은 전시장의 중앙. 전시장의 중앙은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뭐라고 하죠?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이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부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 부스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사면을 다 오픈시키면 물론 오픈시키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 다 오픈신다고 했을 때는 벽체라든지 어떤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전시장 규정에 따라서 벽체 구성을 30%만 해라, 50%만 해라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잉 배너를 8m로 올리고 싶은데 다른 데도 8m 똑같이 올렸습니다. 규정상에는 이제 전시마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토쇼를 또 예를 들면 가운데는 행잉 배너를 달 수가 없습니다. 행잉 배너를 달면 그 배너 때문에 뒤쪽에 있는 부스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엔트런스 부분부터 해서 제한 높이가 달라지는 전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엔트런스는 3m, 그 다음은 4m, 맨 뒤쪽 5m. 그래서 관람객들이 또 이제 전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전시를 이루어지게끔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부스 같은 경우도 벽체가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생각을 하셔야죠. 메인 엔트런스가 과연 어딘가, 또 가장 그 어트랙티브한 포인트가 어딘지, 또 관람객들이 많이 지켜가는 부분이라든지,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오픈을 시켜서 수동적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일어나게 하고 또 이제 공간을 구성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말씀드렸던 능동적 커뮤니케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디자인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구성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은 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 타입은 이제 일반적인 전시 부스 타입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시마다 규정을 따지고 보면 이런 부스들이 아일랜드이지만 페닌슐라가 될 때도 있고 아일랜드이지만 로우 부스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참고상으로 그 인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기획을 하시거나 디자인을 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저희가 큰 걸 봤습니다. 이제 좀 더 안쪽을 좀 들어가 볼게요. 안쪽을 좀 들어가 보면 부스에서 기본적으로 다들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거기서 이제 쉽게는 그냥 브로셔 나눠주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명함 주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포메이션 데스크도 브랜드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방법은 일단은 디자인이 먼저겠죠.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서 전체적인 그 조형미를 살려서 그 부분과 같이 연결을 시켜주고요.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조명이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하단에 들어가 있긴 하는데 관람객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굳이 인포메이션 데스크라고 안 쓰셔도 됩니다. 거기에 앞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 인지가 가능할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또 이제 그 가운데 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코너 부분에 있는데 이제 인포메이션 배치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이미지 넣은 거는 첫 번째 이미지를 이제 부스 중앙에 있는 인포메이션 데스크고 우측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는 부스 코너 부분에 있는 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스 인포메이션 데스크도 그 위치에 따라서 디자인이 분명히 변경이 돼야 되는데 가급적 전체 조형미를 살려서 그 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하면 보기도 좋고 또 이제 브랜드 아이템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좀 특이하죠. 마지막은 인포메이션이 안쪽에 있습니다. 제가 때에 따라서는 디자인을 해서 드릴 때 인포메이션을 안쪽으로 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에 있으면 이제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아니라 제품이니까 인포메이션 제품을 앞쪽으로 놓고 수동적 커밋이 일어나게 하고 인포메이션 뒤로 놓고 대신에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저는 이제 바로도 활용을 해가지고 복합적 기능으로 해가지고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그 색상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색상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면 화이트, 이제 통일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연계해서 브랜딩이라든지 또 인포메이션 데스크만 딱 있는 것보다 어떤 그 세 번째 그림처럼 백어를 활용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통해서도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수동적 커밋이 일어나서 안쪽으로 제품을 보시겠죠. 제품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DP 방법.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좋은 예죠. 좋은 예고 사실은 이렇게 제작하기도 이제 예산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그리고 멀리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운데 거 보시면 이제 폭스바겐입니다. 이게 하노버 메스인데요. 사실은 폭스바겐은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하노버 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와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은 거기 나와서도 모토쇼 규모로 전시를 구성해서 이렇게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는데 엔진에서부터. 근데 엔진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이 어차피 하노버 메스에 나오시는 모든 기업들이 제작하고 하는 부분인지라 폭스바겐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눈에 띄는 이런 부분. 이 뒤에 있는 게 그 폭스바겐 골프 그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함께 연출하면서 그 느낌을 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전달할 때 제품 그 자체를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단순히 영상이나 텍스트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DP를 통해서도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느낌 자체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거는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는 차량을 이제 만들고 이제 그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들어가는 것들은 차량에 들어가는 그 약간 소품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DP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품들이 DP가 되는데 단순히 나열을 할 수도 있고요. 벽에다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되게 독특하게 약간 좀 조형미가 살려진 느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아우디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구성을 한 부분으로서 아우디가 갖고 있는 마케팅 포인트의 한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그 핸들이라든지 마감재, 뭐 가죽이라 그걸 보여주는 거를 관람객들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자동차가 원체 화려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이런 제품들이 디피될 부분도 화려하게 연출을 해서 관람객들이 이목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연계에서 보면 중요한 제품, 내가 이번에 런칭해야 될 새로운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과 다른 디스플레이가 나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프 테이블은 이번에도 쓰여질 수도 있고요. 다음 신제품 나올 때도 또 저희들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제품의 디자인이 그렇게 바뀐다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바뀌어야 될 부분은 굳이 외형이 아니라도 색상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미디어라든지 텍스트로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진짜 중요한 제품, 올해 초에 런칭해야 될 제품에 있어서는 디스플레이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관람객들과의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이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보면 상단 공간입니다. 왼쪽은 그 가스텍의 그 BG 그룹인데요. 오픈된 공간에 지금 상단 공간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되게 그 고급스럽게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오픈된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되게 프라이빗한 얘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품이 쫙 전시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약간 좀 스페셜한 공간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또 고객들도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계약이나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좀 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좀 이점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쌍용 자동차 부분인데요. 사실 이 공간은 되게 이제 고급스럽게 구성된 공간인데, 여기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이쪽 공간하고 이어지는 공간, 여기는 VIP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쌍용 자동차의 가장 고급차인 체어맨을 소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체어맨을 소개하는 공간인데 거기를 그냥 오픈해놓고 그냥 일반 바닥, 그 카펫, 좋은 고급재 카펫이 아닌 일반 바닥을 깔고 조명도 좋은 조명을 쓰지 않으면 체어맨을 그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그 상단 공간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다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체어맨이라는 그 차의 성격에 맞춰서 이 상단 공간도 꾸며졌고요. 지금 이 그림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또 회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상담이라든지 상담을 또 대기하신 분들이 기다리셨다가 준비된 상담 공간으로 가셔서 거기서 구매라든지 아니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품마다의 특성을 살린, 또 미팅룸, VIP룸이 꼭 하나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품에 맞춰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미팅룸도 그 미팅룸 안에서 얘기가 나눠질 그 제품에 맞춘, 컨셉에 맞춘 공간이 구성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정확히 잘 표현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선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그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전시 분야에 있으면서 이제 그 전시와 브랜드 그리고 커스터머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 또 부스별로 타입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전시 디자인의 트렌드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토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에 꽂힌 모토쇼 내용들을 보면서 다른 이제 그 능동적 커뮤니케이션과 수동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잘 구사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또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현대자동차입니다. 이번 서울모토쇼 때인데요.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뭐 제가 해외 모토쇼나 기존에 이제 국내 모토쇼 규모보다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사이즈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의 그 홀 절반 정도를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전부 다 활용하고 LED라든지 관람객들이 수동적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아주 그냥 매스로 확 끌었죠. 안에 들어와서는 LED라든지 그런 걸로 관람객들이 호기심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우측에 조그맣게 형성된 공간 보이시죠? 그 이미지 보이시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 블루링크라는 그 현대자동차의 그 테크놀로지를 다른 공간, 다른 컨셉으로 구성해서 관람객들이 여기 와서 체험해보고 여기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했고요. 여기 보면 그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i30하고 그 다음에 i40하고 벨로스타, 그 세 가지 YPL인가 하는 그 브랜드를 소개하는 공간인데, 여기서도 되게 영한 이미지로 그 브랜드
또 그 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 컨셉을 그대로 연출하는 공간을 해가지고 관람객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재미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제품을 단순히 나열해 놓고 그 제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맞는 특징적인 공간을 구성해서 구매를 참 뭐라고 하죠? 이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고 그런 식으로 현대자동차는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소형 부스로 이제 연결을 해서 봤을 때도 단순히 이제 조그만 부스, 4부스, 6부스짜리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서는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혹은 가능하다면 제품 시연이 관람객들 앞에서 제공이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기아 자동차인데요. 기아 자동차는 이제 외적인 요소는 빼고요. 바로 우측의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하고 약간 키오스크 타입의 느낌들이 있는데 이거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콘솔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그 현대자동차보다 이게 되게 영하고 그다음에 타겟 자체가 좀 젊은 층, 물론 이제 고급 세단도 있지만 이제 그런 층을 타겟으로 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 또 아이들까지 마케팅 대상으로 나와서 직접 게임을 즐겨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아 자동차는 다르게 향기,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하고 약간 좀 이게 뭐지 할 만한 그 사람들이 이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여기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또 소형 부스로 적용을 했을 때 우리 공간 자체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 제품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그 좁은 공간에 뭐 기아 자동차 향수를 뿌리고 이렇다기보다 사운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만의 로고송, 우리 회사 광고 소리 그런 것들을 계속 노출시켜도 관람객들이 그거를 인지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울 쌍용 자동차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쌍용 자동차 VIP님을 설명드린 부분과 약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우측에 하단을 보시면 그 체어맨이 있고요. 옆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보셨던 그 미팅룸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위쪽에는 그 투리스모라는 자동차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저희들이 조형미를 살려서 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LED를 단순히 영상을 트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안에서 이 컨셉이 그 쌍용 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컨셉 자체가 Beat My Heartbeat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그 심장이 뛰는 듯한 투리스모에 대한 그 관람객들, 그 소비자들이 투리스모에 대한 신차다 보니까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컨셉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연계시켜서 조형미를 구성했던 부분입니다. 아우디도 똑같이 쌍용하고 똑같이 조형미적인 부분을 계속 활용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커먼 부스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아우디는 지난 그 다른 데 모든 모터쇼들과 다른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근데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그 나오는 차량들의 디스플레이를 구분되는 공간은 바닥재를 색깔을 다르게 하고 또 유리로 고급자재를 써서 제품을 다르게 했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품을 엄청 큰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 부스에. 근데 그거를 단순히 놓기만 한다기보다 그 주변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적어도 뭐 예를 들면 유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마감재 색상을 다른 바닥과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그 제품을 보다 더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러면서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BMW 부분인데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우디하고 동일한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필요한 우리가 소개하는 제품 자체는 옆에 보시면 그 i3인가요? 여기가 그 BMW의 전기자동차인데 그 공간도 에코적인 느낌을 내고자 다른 마감재와 다르게 나무 재질을 쓰면서 공간을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부스가 작건 크건 간에 그 공간에서 제품에 따라서 공간을 구획하고 느낌을 달리 해주면 관람객들과도 또 분명히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호기심 또 좀 더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의 부분인데 벤츠는 이제 마찬가지 똑같이 이어집니다. 아우디하고 그 BMW 부분인데 다른 건 하나가 있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동차가 지금 한 대 지금 그 허버링으로 덮여 있는데 그 부분이 계단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람객들에게 자기 제품을 어느 공간에서든지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람객들이 2층으로 가는 길에서도 자기네 제품 홍보하고 여기 올라가는 차가 되게 이제 럭셔리한 차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고급차를 올려놓고서
관람객들이 가면서도 계속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고 노출시키면서 자기들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계속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앞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요, 과연 우리가 그 전시를 디자인을 하고 또 제품을 DP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이번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능동적 커뮤니케이션과 수동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계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형 부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대형 부스가 가지고 있는 규모 자체감 때문에 수동적 커뮤니케이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 부스적인 부분에서는, 소형과 중형에서는 일단은 아무래도 큰 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부터 관람객들이 가게 돼 있으니까 그 관람객들의 시선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그 매스를 커버할 수 있는 조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가미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도 작지만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담, 또 이벤트,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되고, 또 목표하신 그런 성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연이어서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던 4가지 부스 타입에 대한 고민, 부스 배치도를 명확히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또 사전에 부스 배치를 할 때도 우리가 이번 전시를 타겟을 어떻게 하고 이번 전시의 중요성을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부스 배치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코너 부스라든지 로우 부스 위치가 상당히 안 좋을 때는 주변 부스 인접하는 우리 인접해 있는 그 브랜드를 확인을 해서 그 부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은 그 정보를 얻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번 전시 때 우리 부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은 집기, 인포메이션 데스크, 또 상담 공간, 이런 것들이 전적인 컨셉으로 잘 이루어지면 성공적인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문헌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